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산에 버리고 왔다면, 손을 잡았다가 그냥 놓고 왔다면, 그것도 모자라 그 아이가 죽었기를 바랬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윤씨, 28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복도 없고 덕도 없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니, 절반은 맞았습니다. 그녀가 복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이 없었는가 하면 그건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작은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을 이름은 수청현.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에는 개울물이 맑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 그 고을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조선 중엽 수청현의 겨울은 일찍 왔습니다. 음력 9월이 되기도 전에 산이 허옇게 변했습니다. 윤 씨가 처음 이판서 댁에 들어선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소립 위에 서리가 내려앉은 날. 하늘은 낮고 구름은 무거웠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판서 댁은 컸습니다. 기와지붕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2그루, 우물 하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윤 씨는 안도했습니다. 친정은 빚이 산더미였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살았고 오라비는 도박으로 망했습니다. 이판서가 나이가 많고 전실 소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윤 씨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이판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냥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가 눈을 떴을 때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6살. 준혁이었습니다. 이판서의 전실 아들. 까만 눈이 컸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미라고 부르면 되느냐? 준혁이 말했습니다. 10글자였습니다. 어른 같은 10글자였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6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래,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윤 씨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판서 댁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끼니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이 있었습니다. 하녀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윤 씨의 친정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랐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타고 있으면 준혁이 먼저 알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병들기 시작하면
준혁이 먼저 봤습니다. 저 나무 뿌리가 썩고 있습니다. 하녀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6살 아이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열흘 뒤 감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보고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가 무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가 너무 영리하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음력 10월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한양에 갔습니다. 관직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 씨와 준혁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하녀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큰 기와집 안에 새어머니와 의부사들 2사람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윤 씨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윤 씨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판서에게 받은 은비녀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부엌도 봤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아이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예, 은비녀 못 봤느냐?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그런 눈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깊은 눈. 윤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은비녀는 찾았습니다. 이부자리 밑에 있었습니다. 윤 씨가 직접 넣어두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윤 씨는 오래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뭔가 이상한 것이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 아이를 의심했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됐다는 것이 자신이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윤 씨는 준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상했습니다. 6살이었지만 밥을 혼자 챙겨 먹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한 번은 열이 나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녀가 알아차렸을 때 이미 사흘째였습니다. 왜 진즉 말하지 않았느냐? 윤 씨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걸까요? 그 모습이 윤 씨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가슴이 뭔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것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자신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준혁이 살아있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인지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 생각이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이 판서의 어머니,
칠순이 넘은 노인. 이 댁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 씨. 마을에서는 최대감댁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날, 그녀는 윤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차 한 잔도 없이. 준혁이가 있으니 내가 낳는 아들이 집안을 이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알겠지.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속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혁이가 있으니 그 네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없다면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최 씨가 머문 건 닷새였습니다. 그 닷새 동안 최 씨는 준혁을 매일 불렀습니다. 아이 앞에서 글을 쓰게 했고 산수를 시켰습니다. 준혁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6살이, 15살이 배우는 것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때마다 흐뭇한 얼굴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집안을 살릴 녀석이야. 그 말이 윤 씨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날 이후 윤 씨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돌아온 것은 2달 뒤였습니다. 윤 씨는 임신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기뻐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 판서는 기뻐했습니다. 술상을 드렸습니다. 하녀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 씨가 잠자리에 누운 뒤 준혁이 방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아주 조금 아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오래 거기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됐습니다. 아이가 배 속에서 자라는 동안 윤 씨의 불안도 자랐습니다. 최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최 씨는 준혁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했습니다. 저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이 집안이 다시 살겠지. 저 아이 어미는 죽었어도 저 아이만은 살려야지. 그 말들이 돌처럼 쌓였습니다. 윤 씨의 배가 불러올수록 최 씨의 말은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좋지. 하지만 준혁이를 이길 순 없을 거야. 준혁이가 있으니 내 아들이 장남이 되긴 어렵겠지. 그 말들은 날마다 한마디씩 박혔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씹었습니다. 오래도록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울었습니다.
최 씨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동생이 생겼다. 어떠냐? 준혁은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말 5글자였습니다. 윤 씨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무 표정도 없는 그 얼굴이 윤 씨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 아이는 뭘 생각하는 걸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윤 씨를 가장 무섭게 했습니다. 아들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최 씨가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이판서는 다시 한양에 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윤 씨가 아들을 재우고 마당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도 외롭겠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새엄마는 자신을 싫어하고 아버지는 없고 홀로 달을 보는 6살. 윤 씨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그냥 그대로 멈췄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도록 그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눈에 남았습니다. 여름이 되었고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이름은 이하준. 통통했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윤 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준혁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윤 씨는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매번 지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아이를 해쳐야 한다면, 아니, 해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것이 나쁜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인 걸까요? 윤 씨는 자신이 나쁜 사람인지 그냥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에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집 서자가 본처 아들을 도구로 죽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수근거렸습니다. 윤 씨는 그 이야기를 밥상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여자는 서자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겠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혁이 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돌멩이였습니다. 작고 둥근 돌. 어디서 가져왔느냐? 개울에서요. 왜? 예쁩니다.
그 대답.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6살이. 그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준혁은 그 돌을 방에 가져갔습니다. 창가에 올려뒀습니다. 윤 씨는 나중에 그 돌을 봤습니다. 작고 회색빛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눈에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그 다음 날 서당 훈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판서가 없을 때라 윤 씨가 맞이했습니다. 훈장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말입니다. 예, 그 아이가 훈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윤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글을 한 번 보면 외웁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훈장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30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세 글자가 묘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훈장이 돌아간 뒤 윤 씨는 준혁의 방에 갔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책들을 봤습니다. 훈장이 낸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빠른 글씨였지만 반듯했습니다. 윤 씨는 그 글씨를 봤습니다. 올해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 씨가 병이 났습니다. 음력 7월이었습니다.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30번. 한 달이 지나자 피가 섞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 판서가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최 씨 곁에 앉아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 판서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준혁이 보고 싶다 하신다. 준혁이를 데려오너라.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준혁을 데리고 최 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최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준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 윤 씨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 씨는 그의 가을에 세상을 떴습니다. 음력 9월 10사흘. 감이 붉게 익던 날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사흘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뒤뜰에 앉아 있던 것을 하녀 하나가 봤다고 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에 그냥 앉아 있었다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죽고 나서 이판서는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조금 먹고 한양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집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이판서 앞에서 윤 씨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준이만 잘 자라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판서가 술을 마셨습니다. 윤 씨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술상 앞에 앉아 준혁의 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이 댁을 살릴 아이야.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판서는 윤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글씨만 봤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지. 준혁이가 있으면 이 집안은 걱정 없다고.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준이도 잘 크겠지. 하지만 준혁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끊긴 말이 윤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 씨는 잠이 없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최 씨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판서의 말이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있으면, 준혁이가 있으면, 준혁이가 있으면 그 말이 잠을 깨웠습니다. 하준이는 잘 잤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새근새근 그 모습을 보면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 절박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미, 왜 그러냐? 내일 서당 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새 훈장님이 오셨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멈췄습니다. 어미는 나를 좋아하지 않지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력 10월, 이판서가 한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2달이라 했습니다. 하녀 하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는 아팠습니다. 집 안이 비워졌습니다. 윤 씨, 하준, 준혁, 셋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날 밤, 3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이 하준에게 밥을 먹여줬습니다. 하준이 칭얼거렸습니다. 더. 준혁이 한술 더 떴습니다. 하준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윤 씨가 봤습니다. 밥을 떴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그 2 아이를 봤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윤 씨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튿날 비가 왔습니다. 가을 비였습니다. 차가운 비였습니다. 윤 씨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났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소리, 처마에서 흘러내리는 소리, 그 소리 속에 준혁의 글 읽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일부러 크게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 이 아이가 없으면 그 생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이 글 읽는 소리가 없어진다. 그 소리가 없어진다.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소리를 아끼는 것 같은 그 이상한 감정이 윤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그쳤습니다. 준혁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젖은 땅을 밟았습니다.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준도 나와 형 뒤를 따랐습니다. 나도. 하준이 형 발자국에 발을 맞추려 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해봤습니다. 준혁이 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윤 씨는 방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문을 조금 열고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편안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자꾸 왔습니다. 쫓아내도 다시 왔습니다. 준혁만 없으면 이 집은 하준의 것이 됩니다.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이 판서는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오래.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윤 씨는 준혁을 깨웠습니다. 준혁아, 일어나라. 어미. 눈을 비볐습니다. 졸린 얼굴이었습니다. 6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에 갈 것이다. 버섯을 따러.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윤 씨를 봤습니다. 그 눈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마 몰랐을 겁니다. 6살이었으니까요. 네.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새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 그것뿐이었지요. 한 시즌쯤 걸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사방이 나무였습니다. 길이 없어지는 곳에 윤 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까만 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조금 이쪽을 더 살펴보고 올 것이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 씨는 돌아섰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래도록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윤 씨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혼자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도 떨렸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하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도 준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윤 씨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준을 재우고 방에 앉았습니다. 등잔 하나, 그것만 있었습니다. 윤 씨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습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서당 가셨겠지. 그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보름 뒤였습니다. 준혁이가 어디 있느냐? 처음에 물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윤 씨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안 보입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며칠째 없는데 모른다 하느냐?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가 마을을 뒤졌습니다. 서당에 묻고 이웃집에 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 판서가 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흘을 뒤졌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판서는 그때부터 말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런 남편을 봤습니다. 가슴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돌 같은 것이. 그것은 녹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판서의 병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다릅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 판서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주는 무럭무럭 자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윤 씨에게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꿈을 꿨습니다. 안개 속 작은 아이, 까만 눈, 어미, 그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오래도록 3년이 지나고 이 판서는 결국 세상을 떴습니다. 음력 2월, 매화꽃이 필 무렵이었습니다. 하주는 3살, 윤 씨는 31살이었습니다. 윤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이 판서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준이는 아직 어리고
윤 씨는 전다는 말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하준을 안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와 단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이판서의 형이 말했습니다. 재산은 형제들이 나눠야 한다고. 하주는 어리고 윤 씨는 여자이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여기 있으면 힘들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윤 씨는 알았습니다.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을 두고 윤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준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판서의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판서의 집안은 컸습니다. 원님보다 더 높은 사람과 연줄이 있었습니다. 윤 씨의 말은 거기서 막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윤 씨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달이 있었습니다. 크고 환한 달. 가을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그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윤 씨는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 방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달빛 속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아니, 10살쯤. 아니, 11살쯤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윤 씨를 봤습니다. 어미, 그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다가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 앞에 섰습니다. 달빛 속에 그 까만 눈이 있었습니다. 5해 전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그 눈. 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땅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몰랐습니다. 그 말 딱 5글자였습니다. 준혁은 살아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나무꾼 영감에게 구조됐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산 깊은 곳에 사는 늙은 나무꾼이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준혁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아무 책이나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 영감이 가진 책은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것들을 모두 외웠습니다. 장에 나가 책을 빌려와 읽고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해가 지났습니다. 나무꾼 영감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가야 할 사람이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준혁은 내려왔습니다. 수청현, 이판서택, 집으로. 윤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원망하지 않느냐? 준혁은 잠시 윤 씨를 봤습니다. 어미도 무서웠겠지요. 그 말에 윤 씨의 가슴이 쪼개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만 무너졌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준혁이 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기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이 심했고 이틀 동안 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무꾼 영감이 약초를 썼습니다. 산에서 직접 캔 것들이었습니다. 많이 아팠느냐? 윤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윤 씨는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을 만큼 아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뼛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꾼 영감은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이 있으면 줬습니다. 없으면 같이 굶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지만 군불이 잘 안 됐습니다. 준혁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담담했습니다. 춥지 않았느냐? 추웠습니다. 그래도 있었느냐?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말,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6살, 산속에 혼자 버려진 아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영감은 3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홀로 있다가 준혁이 영감을 발견했을 때 몸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혼자 장사를 지냈습니다. 삽이 작아서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도 담담했습니다. 눈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저런 얼굴이 됐을까?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서 됐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판서의 형이 다시 왔습니다. 윤 씨와 하준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나섰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11살의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이판서의 형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준혁은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뒤, 준혁은 관가에 갔습니다. 혼자 서류를 들고 원님 앞에 섰습니다. 11살. 그 아이가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이판서의 유언에 대해, 재산의 배분에 대해, 법도에 대해. 원님이 놀랐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1살입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판서의 형은 물러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발씩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에 앉아 하준을 무릎에 앉히고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요? 윤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울고 있다는 것을. 뺨에 손을 댔을 때 젖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예, 고맙다. 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준혁은 잠시 있다가 동생이 있으니까요. 그 말, 딱 8글자였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돌 같은 것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그 후, 준혁은 16의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22살의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은 형을 따라 공부했습니다. 형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형은 조금 웃으며 가르쳐 줬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봤습니다. 방문 너머로.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준혁이 한양에서 내려온 날, 마을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판서 대가들이 높은 관직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뒤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굵어졌습니다. 감이 붉게 달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윤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나란히 감나무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이 흔들렸습니다. 붉은 것들이 가지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둘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기 아이를 지키려 그래서 다른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버려진 아이가 돌아와서 자신을 버린 사람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이 없어서일까요?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준혁이 살아있었던 건 나무꾼 영감 덕분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무 연줄도 없는 그 늙은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손을 내미는 사람들. 윤 씨가 손을 놓았을 때 그 손을 잡아준 사람.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조선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 위대하지 않았지만 틀리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